야, 그 학교에서 나눠준 문제 그 문법 퀴즈는 그러면 거기에 그거를 이제 풀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이를 해주면서 개념 설명을 해주나요? 그냥 풀려가지고 찍어 올려주시는 거 저희 반만 있는 아 그래? 그것도 같이 봐야겠네. 그러면 의문을 진 그 개념 진도 나갈 때는 뭘로 나가는데 그러면? 수특강? 수특에 있는 거 하고 그러면 수특의 문제들이 있잖아. 수특 문제들을 학교에서 풀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수특에 있는 문제를 어서오세요. 그 수특에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특 문제는 대신에 학교에서 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수특의 지문형 문제 그러면 좀 건드렸지. 거기 지문형 문제 지문이 진짜 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단은 지문형 문제에 있는 지문을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그걸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지문을 활용하는데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정답을 물어보는 거야. 기존 문제랑 그런 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거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형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지문들 있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문제를 다른 걸 물어보는 걸로 바꿨을 때도 여러분들이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든지 하면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일단은 수능 특강 우리 현대시랑 고전시 하나씩 남아가지고 요거 마무리하고 나서 오늘 의문 문법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수능 특강부터 봅시다. 시험 범위 확실하게 나왔어? 안 나왔다고? 나왔다고? 안 나왔어? 그럼 일단 의문 단어하고 수능 특강은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며칠 넣을지 안 넣을지 매체 고민하고 있다고? 이거 문학은 뭐 고려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말은 없었어? 자, 요거 마무리하는 거 좀 봅시다. 자, 요거 우리가 보통 한시라고 합니다. 한시. 이제 한문의 문법으로 쓴 시를 한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글자로 쓰여 있으면 우리가 흔히 이제 오원이라고 합니다. 오원절구의 한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지금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썼거든. 혹시 최명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본 적이 있을까요? 진짜 있어? 들어도 봤어. 근데 최명길은 그래도 좀 유명한 신하긴 하죠. 자, 그래서 이때 배경이 언제냐면 병자호란이 배경입니다. 그거 문학에 나오지 않았어? 문학에 나왔다고? 최명길이라는 이름은 역사책에 종종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병자호란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우리가 척화가 있고 신부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은 어느 나라랑 이제 전쟁을 한 겁니까? 청나라랑 전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인조가 도망을 좀 잘 못 쳤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겨울에 이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니 먹을 거 없기는 이제 전쟁 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선조처럼 도망을 갔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빛과 같은 속도로 도망을 가야지 이게 왕이 안전하단 말이야. 근데 뭐 역사적인 평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 잘 가는 것도 왕의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왕이 끝나면은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이어나갈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서 전쟁 장수들은 싸우고 있는데 왕이 먼저 항복한 케이스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곳에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임경업전이나 이런 데 보면 임경업 장군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인조가 먼저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근데 그때 항복을 하던 당시에도 사람들끼리 의견이 분분했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계속 싸워서 항전해야 된다. 또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친교를 맺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파에 서로 이제 싸움이 좀 있었단 말이야. 갈등이 좀 있었어. 자, 그래서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는 쪽이랑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친교를 맺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뉠 때 그 상황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패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패배하고 나서 결국은 인조가 이제 이 청나라 장군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3배 구고두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절하고 머리를 이제 바닥에 9번 찧어서 이제 피가 날 때까지 찧었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의 패배를 인정했는데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청나라랑 어떻게 관계를 지낼 건데? 라고 할 때도 이제 척화파랑 친교파는 서로 의견이 좀 달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이상원은요, 김상원은 대표적인 척화파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리는 무슨 도리를 말하느냐? 명나라와의 의리를 말하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시 이제 금나라였던 이 금이었던 청의 이 진영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는 와중에 명나라랑 중국 대륙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우리 조선에서 야금야금 명나라한테 군사를 원조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청나라랑은 이제 좀 친하게 지내자고자 이렇게 화친도 맺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 그래서 청 입장에서 일단 명나라와의 전쟁을 끝내기 전에 뭐부터 없애야겠다, 조선부터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명이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조선을 먼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이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명나라를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갔거든요. 청이 세력이 굉장히 커졌을 때도 그러니까 나라 요만큼 남았는데 그것도 끝까지 싸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당시 이제 명이 그래도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 있으니까 명나라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김상원 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성공과 실패는 천운에 달려 있으니 하늘의 운수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자, 뭐든지 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의가 바로 뭔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도리인 거겠죠. 이 명과의 의리를 지키는. 자,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 있을 망정. 자,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 있을 망정이라고 하는 건 일의 순서를 바꿀 수는 있다 이 말이고요. 위옷과 아래옷을 거꾸로 입을 수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아침과 저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아침에 해야 되는 일과 저녁에 해야 되는 일을 말하는 거야. 그걸 바꿀 수는 있어.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고 하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윗옷과 아래옷을 서로 거꾸로 입는 건 뭐 불가능하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윗옷과 아래옷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도리를 아까 이야기했던 도리를 말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권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이요 좀 의역하자면 그냥 저울질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저울질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밑에 나와 있지만 행동의 기준을 변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유연하게. 그래서 이 저울질은 좋게 말하면 유연함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기준 없음이야. 어떤 행동을 하는 데의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습니다. 뭐는 도리와 의리겠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도리, 의리 이런 것들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와의 관계 사이에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행동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와 의리를 따져서 해야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는 거야. 권을 따지면서 행동을 하면은 원래 착했던 사람도 나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치에 밝은 선비에게 말하노니 급한때라도 저울질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울질이 아까 얘기했던 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권보다 경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의리를 따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김상훈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최명길 나오는데 결국 두 사람은요 중국의 지역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선양이었나?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기 지금은 골프 여행 많이 가는 곳인데 중국에 거기에 이제 감옥이 있었거든. 이제 정치사정범과 관련되어 있는 좀 중대한 죄를 저지른 그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중국에. 거기에 이제 둘 다 수감이 됩니다. 결국은 수감이 되는데 김상훈은 좀 강경하게 이제 청나라에 대응하려고 하는 쪽이었죠. 최경길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냐면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명나라에 아는 사람이랑 계속 이 내통을 했어요.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 그게 걸려가지고 둘 다 나중에 이제 같은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글을 쓰는 당시에는 감옥에서 만나기 전이야.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최명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고요한 곳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환경의 변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야. 고요한 곳에서. 그래야지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원만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매 한 가지라는 거야. 다 같은 물이야. 털옷도 삼겹도 옷이 아닌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나라를 상대해서 끝까지 항전해서 싸우든 친하게 지내든 우리는 무슨 사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들과 군신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날 거라면은 애초부터 어떻게 지금 움직임의 상황을 쭉 보면서 그들과 이제 겉으로 좀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이 어쩌다가 때를 따라 다를 망정. 그러니까 시기마다 일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야.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래서 이 유연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일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그때마다 다를지언정 속마음이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황에 대한 판단이 그때그때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는 정도, 올바른 도리를 항상 다 지키고 있다는 거야. 올바른 도리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대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지금 김상환한테 하는 얘기야. 그대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말함도 침묵함도 각각 천기로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천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정도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기라고 하는 건 하늘의 기운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기준으로 하늘의 기운을 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늘의 기운은 그냥 맡기고 가는 거야. 또는 받아들이고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전부 뭐라는 거야? 다 정도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친하게 지내든 뭐 싸우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도리에 벗어난 행동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과한 비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최명길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봅시다. 현대시는 112페이지. 자, 면면함에 대하여 그 다음에 며느리가 불꽃입니다. 이거 혹시 풀어봤나요? 숙제로 나갔니? 아직 안 나갔어. 자, 그러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이거 지문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참, 여러분들 산모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눈을 간. 안 어려웠어? 어려웠지. 뭐가 어려웠는데? 문학이 어려웠지.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나 사실 문학을 다 못 봤어요. 나 다 못 보고 뭐 다들 어려웠다 보니까 뭐 당연히 독서가 어려웠겠거니 하고 그냥 독서만 풀어봤거든. 이제 어저께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개 지문이 좀 어렵더만요. 그 과학 지문, 그렇죠? 과학 지문 좀 어려웠고. 근데 그거는 사실 지문 아니 문제도 하나 어려웠다. 그리고 정답 오답률이 제일 높은 거는 그 앞에 저기 주제 통합이 제일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저기 영장 관련해가지고 그 영장 지문에서 보기 문제 있죠. 보기 문제. 나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틀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시간이 없어서 포기한 학생들이 그 문제를 다 찍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그 앞에 있던 6번, 7번 문제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좀 억지스러운 문제도 좀 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3호가 되게 잘 만든 시험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 지문은 좀 심했고요. 좀 심했고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교육청 모의고사가 난이도 조절을 좀 잘 못하니까 아마 이제 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다 찍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인문 지문이었죠. 인문 지문의 내용이 뭐였냐? 철학이었었던 것 같은데 인간의 원래 성질인가 하여튼 그
관련된 이제 철학 지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법 지문이 있었는데 그거 두 개는요 그 분석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난 그 사회 지문 뭐 깜짝 놀랐어. 교육청 교육사 이 정도 수준까지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분석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문학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나도 문학을 다는 못 봐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그 이제 독서 바로 뒤에 현대시가 있길래 현대시는 좀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시에서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보기가 있긴 해. 근데 보기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이제 보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시는 이제 서해라고 하는 작품이었고 이제 서해 바다를 보면서 이제 화자가 하는 생각이었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 뒤에 사과 얘기 나오는 거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그게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던가요? 1도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제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는 건 그냥 보기에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읽었을 때 어느 선까지 떠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을 필요는 없고 현대시, 시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얘가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좀 직접적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서해 같은 작품은 이제 서해 바다로 갔어. 본인이 직접 움직였으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너무 잘 떠오르고 거기 가가지고 그 서해 바다를 보면 하는 생각도 전혀 낯선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작품을 읽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질감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과 지문 혹시 기억은 잘 안 날 텐데 무슨 장면인지 혹시 기억나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장면 같은 게 떠오른 게 있어. 그 시를 읽으면서 화자는 그 지문 한번 볼까? 여기 있다. 자,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세 군데 사과들이 떼굴떼굴 굴러오는 커다란 웃음을 지으며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가 뭔데? 그녀가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는 장면. 어떤 여성이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어. 뭐 하면서? 웃음을 지으면서. 근데 그 웃음이 어떻다는 거야? 사과처럼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것 같다.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고 떠올려야 되는 것들을 딱 정리해보면 그냥 그녀가 웃으면서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겠죠. 자,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치도 특정되어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고층 빌딩 안에 어떤 여성이 있어. 서류를 나르고 있어. 근데 웃으면서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도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을 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 뭔데? 뭔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환상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비유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그녀가 웃고 있는 웃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금 수식하는 거잖아, 웃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사과가 떠오르면 안 되는 거야. 실제 장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떠오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현대시를 읽으면 기본적으로 이 화자가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보여주는 모습,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카메라에 어떤 장면이 녹화가 되는지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핸드폰 카메라에 녹화되는 장면은 이거밖에 없어. 지금 이거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고층 빌딩 사무실에 있는 어떤 여성이고요. 그 여성이 웃음을 짓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성의 웃음이 좀 어떤 느낌이야? 사과처럼 굉장히 싱그러운 느낌이 나는 웃음이겠죠. 자, 다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에서 튀어오르는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을. 자, 그럼 봐봐.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야? 이 발걸음에서 튀어나온 거야. 그럼 이제 뭐에서 뭐로 넘어간 거야? 웃음에서 발걸음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위에 부분에서는 그녀의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그녀의 발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 튀어오르는 공기, 햇빛, 그 다음에 햇빛 과즙, 햇빛 향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녀의 발걸음으로부터 나온 이미지들이란 말이야. 다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지금 이게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을. 자, 뿌리처럼 발바닥이 숨 쉬어온 흙이라는 것을. 자,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고층 빌딩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사무실일 거야. 그럼 사무실에서 서류 공치를 나른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고층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직장인의 모습이겠지. 그런데 이 직장인이 밟고 있는 이 고층 빌딩의 이 층계, 이 바닥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야? 땅과 같다는 거야. 땅과 같다고 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거를 흙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가 비유하고 있는 대상이 아까 사과를 가지고 이 비유를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사과가 어디에서 자라는데? 흙에서 자라겠죠. 맞죠? 자, 그리고 사과가 뿌리 받고 있는 곳이 흙이겠지. 그러면 그녀가 뿌리 받고 있는 것이 어디라는 거야? 고층 빌딩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그녀가 뿌리를 받고 있는 곳은 고층 빌딩이야. 사과가 뿌리를 받고 있는 곳은 흙일 거고. 자, 그래서 그녀가 있는 그 고층 빌딩을 땅이라고 얘기하고 흙이라고 얘기하는 것, 거기에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흙을 공기처럼 밀어 올린 풀이라는 것을. 자, 다음. 나 몰래 엿봤답니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러면 이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이 누구 웃음인데? 그녀의 웃음이잖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서 흘러나온 웃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녀의 웃음이 마치 뭐 사과가 어쩌고 저쩌고 막 사과 박스 뭐 떼굴떼굴 사과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런 모습을 쭉 보고 있는데 내가 몰래 엿봤다고. 몰래 엿봤다는 건 그녀가 평소에는 안 보여주는 미소였다는 거야. 몰래 엿봤는데 뭘 엿봤는데?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엿봤어. 그러면 그녀의 내면은 어떤 감정? 외로움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녀의 내면에는 외로움이 있어. 근데 겉으로는 어떤 웃음을 보여? 사과같이 싱그러운 웃음을 보여. 맞죠? 자, 그래서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랐다며. 아주 오래된 외로움인가 봐. 자, 저절로 이거 흘러나온 웃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새에 튀어나왔고 나는 뭐 한 거야? 그것을 몰래 엿본 거야.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답니다.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아까 발걸음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웃음과 발걸음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출렁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가는 걸음이라고 되어 있죠.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냈을까에 뭔가 꽂히지 말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어떤 이미지, 모습에서 우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얻어내자면 이 시는요, 특별한 메시지가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한 거야? 장면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한 겁니다. 묘사. 이 작가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정을 작품에 실지를 않아요. 뭐만 하냐면 그냥 그림만 그려냅니다. 혹시 멸치라는 시를 읽어봤을까요? 이거 기출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멸치에 이렇게 뭔가 물결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 바닷속에 멸치가 헤엄쳤던 이게 이제 멸치볶음 반찬을 먹으면서 떠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억 안 나요?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지하철 문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장정들이 서 있어가지고 그거를 뚫지 못하고 막 밀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는 시가 있어요. 그 할머니 보면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서 있는 남자들이 마치 뭐처럼 느껴진다고, 세상의 벽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이제 그 시가 있거든요. 같은 작가예요. 근데 그 벽을 혹시 뭐 부정적으로 얘기했든 아니면 이제 뭐 할머니의 감정이 어떻든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어? 없어요, 그 시에. 대표적인 그런 작가거든요. 그래서 묘사되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정서를 만들어내는지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었고요. 그냥 매해 그냥 수능 특강마다 실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이제 기출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보통 기출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보기에서 그냥 뭐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썼는지 또는 이제 이 작품과 관련된 배경,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편이야. 근데 이제 요즘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그냥 뭔가 막 정의 내릴 필요도 없어. 그냥 그녀의 싱그러운 웃음이 보였어. 그건 겉으로 보여주는 웃음이야. 그리고 고층 빌딩의 사무실에서 그녀가 몰래 외로운 웃음을 보이는데 그걸 내가 엿봤어. 혼자 걸어가는 어떤 그 발걸음을 엿봤어. 그래서 이 여인은 내면에 그냥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지. 그런데 이 여인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우리 현대인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랑 우리가 속에를 이제 내면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짓는 표정이랑 또는 이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 표정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랑 있을 때 짓는 표정들이 다를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직장에서 짓는 표정이랑 친구들이랑 있을 때 짓는 표정이 다르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만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좀 읽고 머릿속에 좀 잘 떠올리는 좀 이 연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너 들어보았니? 저 동구박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되어 있죠. 자, 느티나무가 뭘 보여주고 있답니까?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느티나무가 푸르르다는 건 별로 뭐 낯선 이미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느티나무가 동그란 날 이렇게 표시해야겠다. 울고 있답니다. 울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했으니 느티나무가 푸르게 이제 잎이 피어나는 거겠죠? 잎이 피어나면 그게 지금 여기서 이 시 안에서는 울음소리라는 거야. 느티나무가 울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날이면 날마다 삭풍이 되게 치고, 삭풍이 어떤 바람인데? 아주 추운 바람이야. 매서운 바람. 그래서 보통 삭풍이 분다라고 하면 삭풍은 어떤 화자나 대상을 되게 춥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바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등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온몸 상처 투성이인 저 나무랍니다. 저 나무는 아까 느티나무겠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에 상처 투성이라고. 왜? 삭풍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뭐가 푸른 울음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푸르게 피어난 잎들이. 자, 그러고 나서 너 들어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 자,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랍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어.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야?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마을을 떠난다는 거잖아. 여기서 다 청산해버리고.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 자, 그럼 이게 봐봐. 어떤 마을을 다 청산하고 떠나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킬 건 지켜야 돼. 라고 지금 화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화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라고 되어 있으니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 거야? 느티나무가 내는 소리인 거거든. 이건 실제 소리가 아니겠죠. 소리 죽여 흐느낀다라고 하는 건 그냥 느티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냥 푸르게 피어 있는 거야. 푸르게 피어 있는 걸 왜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라고 했는데 1년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푸르게 피어있는 느티나무를 보면서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정도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말은요 지금 느티나무가 한 말이거든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자, 그래서 소리 죽여 흐느끼던 이 소리는 지금 느티나무가 푸르게 피어나 있는 거야. 1년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푸르게 피어나 있는 느티나무를 보면서 화자가 생각하는 건 뭔데? 느티나무로부터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어디에서?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 그러면
화자는 어디에 있어? 마을에 있어. 왜? 느티나무를 봐야 되니까.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를 화자가 바라보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던 이웃들과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데? 다 청산하고 마을을 떠났다는 거야. 자,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서 저렇게 생생한 초록,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냥 그 이미지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소리 죽여 흐느끼는 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푸르기 이파리로 피어난다고. 자, 그래서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내뿜는데 라고 되어 있으니 내뿜는다라는 거에서 지금 좀 우리가 생명력을 느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들에서 모를 내다가 허리 펴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딱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아직 마을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왜 그럴까? 모를 내고 있다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농사 짓고 있다는 뜻이고요. 모내기는 봄에 해요. 모를 냈다는 건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거기서 산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다시 연결해보면 지금 아까 마을 사람들 다 나만 두고 어떤 느낌이었어? 다 청산하고 떠나는 느낌이었잖아. 나는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떠나. 근데 지금 여기에 앞들에서 모를 내다가 허리 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뭔데? 마을 안 떠나는 사람들이야. 왜? 농사 짓고 있으니까. 저 나무를 한참씩이나 쳐다본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끊어보면은 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 느티나무 얘기하다가 뭔 얘기로 넘어가냐면 이 지금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로 넘어가거든요. 느티나무 겨울에 아까 사콩 불었다고 했다, 그쵸?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모내기 하고 있어. 1년 중에 제일 바쁜 때입니다. 모내기 할 때가 왜 바쁘냐면요. 모내기 할 때 뭐도 해야 되냐면 보리배기도 해야 돼요. 보리는 그때 수확 되거든. 그래서 모내기 할 때 보리 수확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직장인으로 따지면 매일매일 야근이야.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 굉장히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바라본다고 했죠. 그럼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왜? 느티나무는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이 마을을 안 떠날 거거든. 그러니까 화자가 느티나무를 보면서 무슨 메시지를 받은 거야?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켜야 할 것이 뭔데? 이 마을인 거지. 또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마을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을의 역사 정도로도 볼 수 있겠지. 뭐 이건 뭐라고 보든 상관없어. 어찌됐건 마을과 관련된 거야. 왜 마을과 관련된 걸로 연결되느냐?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느티나무는 거기 계속 남아있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여기에서 모내기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모내기 하는 사람들도 떠나가는 사람들을 봤겠지.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느티나무는 거기 굳건히 자리 잡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느티나무와 같이 그곳에 어떻게 하는 거야?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공통점 다시 마찬가지로 굳건하게 그 마을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을을 지키고 있는. 그럼 생각해봐. 이 마을은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 마을을 청산하고 떠나고 있어. 무슨 배경일까요? 무슨 배경이야? 여기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도시화라고 한다, 그렇죠? 도시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농 현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농촌을 떠나는, 농촌을 이별하는 그런. 자, 그래서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점차 농촌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 마을이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의 뿌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며느리가 불꽃 봅시다. 자, 날씨 보러 뜰에 내려 그 햇빛 너무 좋아 생각나는 뭐 쭉 해서 꽃들 얘기하고 있다, 그쵸? 자, 다음 소군 산열도 안마도 지나 물길 백리 저 송이섬에 갈까? 지금 산열도, 안마도, 송이섬 지금 전부 어디로 얘기하는 거야? 섬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 섬에 피어있는 며느리와 풀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며느리와 풀꽃과 관련되어 있는 설화죠, 설화. 그러니까 며느리와 풀꽃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가? 자, 며느리와 풀꽃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이 서려 있다? 서러움이 서려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사실은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건 며느리와 풀꽃이라는 이름을 사실 현대인이 짓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지었을 텐데 그냥 며느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그냥 뭐 시집살이 힘든 고된 서러움이지, 맞죠?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서러움이라고 할 때 이 서러움은 며느리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당하는 그 이제 며느리의 서러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서러움 뼈물까지 녹아들어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이 며느리와 풀꽃이랍니다. 자, 다음 이 세상 끝이 와도 끝내는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꽃이래요. 자, 주저앉은 우리, 왜 주저앉았는데? 서러워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꽃이야? 일으켜 세워주는 꽃이야. 자, 울엄니 나를 잉태할 적에 입번 나고 시엄니 눈 돌려,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 돌려 흰 쌀밥 한 숟갈 들통 나서 살강 밑에 떨어진 밥알 두 알 처럼 생긴 꽃이 바로 뭐야? 며느리가 풀꽃이라는 거거든. 이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쌀밥이 귀했을 테니까 며느리한테 쌀밥을 안 줬던 거야. 아들한테만 쌀밥을 줬겠지, 맞죠? 자, 그래서 내 아들한테 쌀밥을 주는데 쌀밥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시어머니가 눈 돌릴 때 몰래 한 숟갈 먹었다는 거야. 근데 한 숟갈 먹으면서 한 밥알 두 알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밥알 모양 같은 게 바로 며느리가 풀꽃 모양이라는 거겠죠. 자, 형 끝에 감춘 밥알 두 알 몰래 울음 뭉쳐 그 울음도 지쳐 추스림 끝에 피는 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뭐가 녹아 있다는 거야? 서름이 녹아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며느리의 서름이 녹아 있는 이 꽃이 햇빛 기진하면 혀 빼물고, 그러니까 햇빛이 기진한다는 건 이제 해가 진다는 말이겠죠. 해가 지고 나면 혀 빼물고 지금도 그 바위섬 그늘에 피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이야. 시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정서라고 해서 떠올릴 만한 건 뭐밖에 없어? 그냥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서름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데? 그냥 이런 섬들이 피어 있는 며느리가 풀꽃의 이미지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볼 건가? 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며느리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냥 우리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잖아. 며느리와 풀꽃, 이거는 설화야. 이건 개인이거든. 근데 우리라는 말로 뭐가 되어 있냐면 확장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아까 쌤이 며느리 얘기했는데 며느리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자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하면 화자뿐만 아니라, 맞죠? 그 중에서도 우리 서러운 뼈물까지 녹아들어 있어.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이 며느리와 풀꽃이래요. 이 며느리와 풀꽃은 주저앉은 우리를, 서름 때문에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뭐 해주는 꽃이라는 거야? 일으켜 세워주는 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름 때문에 지쳐있던 우리가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꽃이 바로 며느리밭 풀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며느리밭 풀꽃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준다? 힘이 되어준다? 또는 위로가 되어준다? 등등등 다 되겠지. 자, 그려진 모습으로만 보면 그냥 며느리가 풀꽃이 피어있는 섬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시의 구절에서 꽃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는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으로 적혀있으니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자면 이제 이 며느리가 풀꽃이 우리에게 뭔가 앞으로 더 살아갈 희망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냥 내재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선의 한계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뒤에 넘어가 봐. 보기. 아까 저기 프린트되어 있는 학생들은 없는데요. 요거만 좀 생각하면 돼. 지금 나는 고된 시집살이에서 핍박받던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어서 핀 며느리가 풀꽃 설화를 중심으로 자, 가난과 서러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나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 민중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뭘 넣으면 돼? 그냥 민중을 넣어서 읽으면은 며느리에서 확장된 그 의미가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힘들어, 서러움 속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러움을 딛고 우리를 이제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서러움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민중을 대표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는데 만약에 보기가 없어. 이거 예전에 다른 지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 하면 돼? 그냥 여기까지만 읽는 게 끝이야. 알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 선지들을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치되는 것들을 좀 이제 갈라내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시간이 있을 때 좀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선지들을 좀 배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한번 좀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일단은 수능 특강 경관 마무리하고요. 문법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혹시 학교에서 받은 문법 문제 들고 있어요? 혹시 프린트 안 들고 있어? 지원이도 없어? 다음 주에 그거 좀 들고 와주세요. 알겠지? 문제 난이도가 어떤지 좀 봐야겠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풀이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풀이가 필요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풀이를 좀 해줄게요. 알겠죠? 하고 아까 이제 자리 없었지만 학교에서 하는 그 수능 특강 있죠? 지문형 그거는 일단 당장은 안 할 겁니다. 아까 학교에서 어차피 필기도 다 했고 배우기도 배웠잖아. 학교에서 듣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험 직전에 하겠습니다. 지문형 수능 특강에 있는 거 알겠죠? 대신에 그 전에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그 지문형에 있는 그 지문 문장들 읽으면서 이게 뭐 어떤 문법과 관련된 거 이야기하는지 그냥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지문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언정 문제는 바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합시다. 생각보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요거 문제를 막 같이 푼다기보다는 필요한 개념들을 그때그때 집어넣어 주는 식으로 할 거라서 페이지가 그냥 후딱후딱 넘어갈 거거든요. 요거 2주 안에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2주 안에 다 풀고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2주 동안 의문하고 그 다음 2주 동안 단어 할 거야. 알겠죠? 문제 한 160개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주 정도 시간 잡고 하면은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간에 풀다 보면 그 다른 학교 기출들이다 보니까 좀 단원이 섞여 있어.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이식으로 있으면 넘어가면 되고요. 그렇죠? 자, 요거 지금 25페이지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기억부터 미음까지 해서 전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탈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 히읗 탈락이죠.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마소, 말과 소 맞죠? 자, 리을 탈락이고요. 따르다, 으 탈락이죠. 열다, 리을 탈락. 담그다, 으 탈락입니다. 맞죠? 자, 요게 내신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이제 문법 쪽 학교에서 까다롭게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문법 개념을 그냥
하나만 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변 학교로 따지면 여러분들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1학년 기준으로 동인고등학교도 그렇고 문법을 조금 까다롭게 보는 학교들이 보통 뭐 하냐면 의문 문제인데 저기 품사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봐봐. 기억은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는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앞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일단은 히읗 탈락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히읗 탈락은 어간 마름이죠. 어간 마름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접사나 어미 앞이니까 어간 마름 히읗은 그러면 어근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접사나 어미 앞이야. 어간 마름 히읗은 그러면 어근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어근이야. 왜? 접사랑 어미 없이 나머지잖아. 접사는 무조건 어근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접사나 어미 앞에 있는 이 어간 마름 히읗은 무조건 어근이야. 자, 그래서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는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앞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라고 할 때, 자, 지금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다은이 다아라고 할 때 닷은 지금 어근 맞습니다. 왜? 기본형이 닿다니까. 자, 그러면 접사 앞에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어미 앞에서가 돼야 돼. 왜 그런데? 은이도 그렇고 아도 그렇고 전부 뭐야? 어미거든. 그러니까 결국 물어보는 문제는 뭐야? 어미랑 접사 구분하라는 거야. 이해돼요? 일번선지 틀렸죠? 이거 어근이랑 어간 가지고도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은이 다는 이 닷은 어근이자 어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틀릴 게 없겠죠. 자, 다음 2번 선지 봅시다. 마소는 말과 소가 만나서 뭐라고 적혀있어? 이런 거. 말과 소가 만났다고. 어근과 어근이잖아. 그럼 파생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합성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치사한 문제들이거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건데 뭔가 순간적으로 딱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 답이 두 개처럼 보이잖아. 보통 이런 거 가지고 장난쳐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디귿 봅시다.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자, 그래서 으로 끝나는 하고 나서 어간 뒤도 봐야 돼. 심지어 동사 형용사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 따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보고 형용사 어간 뒤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해돼요? 자, 그래서 동사 어간 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어서 으가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대로네. 맞죠? 맞는 말이야.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경우에 맞는 말은 되게 깔끔합니다. 틀린 말이 다 지적하지. 자, 그러면 봅시다. 열다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좋은 방법을 가진 두 의문이 만나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열다가 만날 때 열다의 리을 그 다음에 는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동일한 좋은 방법을 가진 두 의문이 만나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은 좋은 방법은 지금 리을과 니은을 구분하라는 거거든. 맞죠? 좋은 방법으로 따졌을 때 리을은 뭔데? 언혈나 윰. 니은은 비음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좋은 방법? 아니죠. 그러면 동일한 좋은 위치라고 하면 동일한 좋은 위치라고 하면 자음표 기억 안 나죠 지금? 나? 동일한 좋은 위치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왜? 둘 다 인공소리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뭐야? 좋은 방법이랑 좋은 위치 가지고 장난한 거야. 그렇죠? 미음은 담교다가 활용할 때 용언의 어간 끝소리와 어미의 첫 소리가 동일하여
용언 어간의 끝소리와 어미의 첫소리가 동일하여 담그다는 그 플러스 아잖아. 맞죠? 그래서 담가가 됐다고. 맞죠? 그래서 동일하다 의 탈락 아니다. 그렇죠? 동일한 건 무슨 탈락입니까? 아어 탈락이죠. 그렇죠? 아어 탈락.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지금 잠깐 30초 줄 테니까 풀어봐. 채영아 답 몇 번이에요? 하필? 지원아 풀었니? 풀었어? 답 몇 번이에요? 왜 2번이에요? 이게 사실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왜 풀어보라고 했냐면 혹시나 실수할까봐. 요거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묶여 있으면 느낌상 물어볼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 뭐야? 리을의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그 다음에 여기 방향되어 있잖아. 순행역행. 뭐 물어보는 거야? 순행역행 물어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좀 파악하라고요. 그냥 이 모여 있는 거 보고 이거 유음한가? 비음한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어? 얘를 가지고 쓸데없이 지문을 길게 적어놔요. 근데 지문 쭉 읽어보면 뭔 얘기야? 그냥 방향 이야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지문형이 사실은 우리가 뭐 기출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볼 거지만 요즘은 이런 것들을 전부 뭘로 바꿔서 지문으로 바꿔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의도 파악을 잘해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방향이야. 맞죠? 자, 그러면 방향을 따졌을 때 지금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영향을 주는 방향이 리을이 니은한테 영향 주고 리을이 니은한테 영향 주고 자, 그 다음에 잡는다 같은 경우에도 니은이 비읍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철디마 같은 경우에도 리을이 니은한테 영향을 주고 그럼 뭐만 남아? 얘만 남아.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데 강등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다음 자, 3번 문제 봅시다. 이거 3번 문제랑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들 이번에 그 수능강에 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요? 반몽화랑 반몽청과 관련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하고 싶시다. 자, 반몽청과랑 반몽화는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일어나죠. 자, 그래서 반몽청가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뭐 예를 들어서 꽃, 뭐 피어, 뭐 예를 들어서 지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자, 얘를 우리가 원래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피어로 발음해야 돼. 근데 뭐도 허용하는 거야? 피여도 허용하는 거거든. 왜 허용하는데? 이거 지문형에서 꽤 자주 나옵니다. 왜 지문형으로 자주 나올까요? 얘를 문장으로 풀었으면 되게 복잡하게 좀 적힐 수 있거든요. 얘가 왜 여로 발음되는 게 왜 여로 발음되는 게 허용되는데? 그게 편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많이 발음하기 때문에. 그럼 왜 편한데? 이 여라는 소리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소리인 거야? 반몽 이와 어가 만들어져 있는 소리잖아.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 소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 비어 있거든. 자, 그래서 이라고 하는 소리에 비어 있는 소리 플러스 어거든. 맞죠?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뒤로 조금만 길게 끌어가도 이 플러스 어가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기계처럼 피,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연결해서 피어라고 발음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음, 이 끝소리가 뒤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앞음절의 끝소리가 뒤음절까지 연결된다 라고 하면 이 상황 말하는 거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문장으로 풀어서 쓸 수 있어. 그래서 지문형으로 나오면 딱 좋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 피여 모두 마찬가지야. 지어도 지어 다 마찬가지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되는 거. 그러면 얘는 원래 원칙 발음이니까 상관없어. 근데 얘를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뭐가 추가가 됐어? 반모음이 추가가 됐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반모음 첨가 현상이라고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반모음화는 굳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에 따지면 뭐에 해당한다고 했어? 교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올해 수능 특강 그 1번인가 2번 문제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완전 초반에 있었는데 반모음화 해가지고 반모음화가 되면 현상 자체를 우리가 교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음운 숫자는 줄어들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이 피어 있다 라는 말도 쓰지만 얘를 어떻게도 할 수 있어. 꽃이 펴 있다 도 쓸 수 있단 말이야. 또는 야 책을 피어가 아니라 책을 펴 라고 하면서 피어를 표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피어 라는 소리를 표라고 얘기하는 순간 음절이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가 돼요. 음절 수 줄었지. 자, 얘는 음운으로 따지면 피, 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음운이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표는 겉으로만 따지면 피, 그리고 여라는 음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음운 개수도 어떻게 됐어? 줄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얘가 됐다고 해서 축약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아주 옛날에 내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근데 이제는 축약이 아니고 요즘은 이걸 교체 현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이 여를 뭐로 보자?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반모음 이 플러스 어로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얘네들을 전부 얘네들을 음운으로 나눴을 때 피읍, 이, 피읍, 반모음, 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모음이 뭐로 변했어? 반모음으로 변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체, 반모음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교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건 실제 음운 숫자, 얘 음운으로 쳐? 그러니까 그 선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얘가 분절 음운이라는 말로 적혀 있었거든. 분절 음운이랑 비분절 음운으로 따지면 얘는 분절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가능이야. 왜 그러냐면 분절이라고 하는 게 뭔데? 소리로 구분한다는 뜻이거든. 비분절 음운에 뭐 있는데? 소리에 길이 있었잖아. 걔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길게 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서 비분절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선지에서 이 반모음을 가지고 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그래서 분절 음운인 건 맞지만 실제로 음운 숫자를 따졌을 때 얘는 두 개야. 결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음운 숫자는 줄었지만 이가 반모음 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반모음화 현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웃긴 거. 그 예시가 뭐가 나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가지요. 자, 그럼 얘를 줄이면 어떻게 되는데? 가져야. 근데 얘는 발음상으로 어떻게 발음돼야 돼? 가저로 발음돼야 돼. 왜 그런데? 용언의 활용형에 저처는 저처로 발음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죠. 그거 예외 없습니다. 그거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이야. 용언의 활용형에서 저라는 발음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근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겨울방학 때 겨랑 거를 구분하잖아요. 되게 구분이 잘 돼요. 거, 겨. 근데 저는요 구분이 얘네만큼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 반모음 이 플러스 어거든. 이가 무슨 모음이냐면 고모음이야. 그래서 혀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 지읒이 경구경음이라서 얘도 혀가 위로 올라가 있거든. 혓바닥이 위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저처는 저처로 발음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데? 봐봐.
우리가 표기상으로는 얘가 얘로 변하면 분명히 지금 반모음화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반모음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표기상으로는 실제 발음상으로는 뭐야? 가, 저로 발음된다고. 그러면 결론으로만 따지면 뭐가 빠진 거랑 똑같은 거야? 이가 그냥 없어진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이거 이해돼요? 이게 아마 좀 더 다른 문장으로 풀이가 되어 있는 그 선지가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생각해 둡시다. 알겠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반모음 첨가랑 반모음화. 근데 반모음화가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지어가 저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저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가 사라지는 거랑 똑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탈락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어. 알겠죠? 왜냐면 그냥 두 개의 현상이 충돌한 겁니다. 반모음화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음운 변동 현상이야. 근데 저초를 저초로 발음하는 건 일반적인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거든. 그냥 뭔가 예외적인 현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예외적인 현상까지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